뻐꾸기는 어떻게 우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박국 웁니다. 강원도에서 나무꾼이 사슴을 살려주고 그 사슴한테 은혜를 갚는다 차원에서 선녀들이 전에는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갔는데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추어서 선녀를 아내로 삼았는데 아들 셋 낳을 때까지는 선녀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몇 명 낳았을 때 보여줬을까요? 둘 낳았을 때 보여줬습니다. 그 선녀가 아내가 자기 옷을 걸쳐보더니 아이 둘이 양쪽에 끼고 하늘로 그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망하고 있을 때 이 나무꾼이 맨 처음 사슴을 만났던 곳에 갔더니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나서 왜 셋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여줬느냐? 나도 모르게 마누라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늘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보면은 돌아보지 말았겠는데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강원도 황지 연못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가지고 웅덩이가 됐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낭망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수가 없고 지금 선녀들은 그 이후로 금강산에 있는 물을 두레박으로 퍼올려서 목욕을 하니까 거기 가 있다가 두레박이 내려오거든. 거기에 올라타고 줄을 당겨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해서 이 나무꾼은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끓이킨 게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홀로 된 어머니가 혼자서 땅바닥을 뿔뿔 기어댕기면서 그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마, 말에 날개 달린 말, 그 말을 타고 내려와서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계십니까? 아, 야야, 니 마침 잘 왔다. 내가 박을 쪼개어서 박 속을 긁어가지고 국을 끓였으니까 이 국을 좀 먹고 가거라. 어머니, 제가 내려가서 발이 땅에 대버리면은 이 말을 다시 타고 다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유 야야, 그러면은 다른 거 줄 거는 없고 내가 마침 박을 긁어가지고 국을 끓였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이러면서 말 안장 위로 박국을 올려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무꾼이 그 박국을 먹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만 뜨거운 국을 말등에 쏟고만 그 바람에 말이 놀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나무꾼은 땅으로 구부러져가지고 다시는 하늘로 못 올라가고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살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을로 새가 되어 돌아와가지고 박국 먹다가 내가 다시 하늘로 못 올라갔다. 그래서 이 새는 와가지고 계속 박국 하고 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 어른들이,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이 이야기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함의가
아내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뿐인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런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새로 맞으면 되고 자식은 새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못 본다. 부모의 은혜를 갖고 살아라. 그런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국세가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 어디에서는 흉년이 들었는데 시아버지 옷에 풀을 먹이려고 풀을 쑤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배도 고프고 흉년이 들었는데 그 풀국을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입에 이렇게 대봤는데 날카로운 시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훔쳐보고 있다가 시아버지 옷에 풀 먹일 풀에 입을 뗐다고 굶겨서 이 며느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죽어서 다시 그 마을에 돌아와서 봄만 되면 와가지고 뭐라고 울겠습니까? 풀국 그거 먹었다고 날 좀 죽이나. 그래서 이 새는 풀국새가 됩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라기 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공룡알 그 DNA가 그 화석 속에 남아 있는 거 그거를 읽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도 큐가 되는 단서가 되는 실마리가 되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우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새는 언제 알을 품을까요? 이 6개 알 중에서 4개 알만 이렇게 깨어나고 중간에 알 하나는 또 열을 못 받고 한 친구는 나무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붉은 눈 오목눈이 주먹보다도 더 작습니다. 자, 이 새들은 언제 알을 품을까요? 이 새들은 알을 품을 때 내가 지금 알을 품어가지고 보통 26, 7일경 품는데 26, 7일경 뒤에 새끼가 깨어났을 때 물어다 줄 곤충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때를 역산해서 알을 품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새를 보고 새 대가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대가리는 머리에 털이 없을 경우에 대가리가 되고 털이 있으면 머리가 되는데 새 머리 나쁘다고 새 대가리 하면 안 됩니다. 새들은 자기가 새끼를 언제 낳아야 한다, 언제 새끼를 까야 한다는 거 계산해가지고 알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대구 경찰청 앞에 가면 조구나무라고 있는데 그 조구나무 열매가 참새가 먹기에는 크고 또 비둘기가 먹기에는 좀 작고 그 중간에 직박꿀이라는 새가 먹기 좋도록 열매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박꿀이가 거기에 많이 달려듭니다. 일전에 의성 산운에 갔더니 그 산운 마을에 그 낙엽 진 곳에 직박꿀이가 몇 마리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딱 서니까 뒤로 싹 숨습니다. 나무를 안고. 그럼 내가 돌아와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도로 또 따뜻한 데 나와가지고 날아가요. 새들 보고 함부로 새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무새를 키우면서 역순에서 모이를 먹어다 줄 곤충이 많이 나올 때를 역산해서 품는다. 새들도 때를 안다는 것이죠.
까치는 왜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을까? 까치는 왜 바람 부는 날 지을까? 까치는 침엽수에는 절대 집을 안 짓습니다. 까치는 반드시 화렵수에 집을 짓는데 이 8, 9할 때는 높이에 짓습니다. 여기 5할 밑으로는 안 짓습니다. 5할에서 6, 7할까지도 안 짓습니다. 대개 다 8, 9할 높이에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은 한 1, 200m 안에 냇물이 있거나 연못이 있거나 무슨 계곡이 있거나 물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겨울을 대비해서 요즘 까치는 깊은 산에는 절대로 까치집 없습니다. 이 까치들은 마을 근처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 까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눈에 익은 발걸음인가 아니면은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의 발걸음이 낯선 모양인가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까치들이 이렇게 보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아 이거 좀 수상한 사람이다. 우리 까치들 전부 다 조심해라. 새끼하고 이웃 까치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유난하게 까치가 깍깍깍 하고 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반가운 손님이 온다. 안 반갑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왜 바람 부는 날 집을 지을까? 이 밑에다가 어느 날 바람 불다가 까치집이 없었는데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그치고 나면 딱 보면 까치집이 하나 딱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 까치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거기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굵은 가지를 물어다가 바람에 안 흔들리도록 걸쳐놓고 조금 더 굵은 거, 또 중간 크기 이러고 그 안에다가 풀뿌리를 깔아가지고 물 빠짐이 좋게 하고 그 다음에는 소나 염소 등에 앉아가지고 잔잔한 부드러운 털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깔아가지고 새끼들이 안 다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까치만큼 훌륭한 건축가가 없습니다. 까치는 지붕이 없습니다. 까치는 지붕이 없어도 살아가요. 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 빠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는 까치들이 날개를 덮어가지고 새끼들을 비 안 맞도록 해줍니다.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안동호 근처에 쇠 제비갈매기들이 자기 어린 새끼들이 그 친구들은 모래밭에다가 집을 짓는데 뜨거운 햇빛이 비쳐가지고 자기 새끼가 뜨겁다고 생각되면은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늘 지어줍니다. 자기 등은 뜨겁고 타도. 그래서 이 새들이 왜 바람 부는 날 높은 곳에 집을 지을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어렸을 적에 뭐 마구간이나 뭐 이런 거 집 짓고 난 다음에 이쪽에 흙벽을 치고 한쪽 벽부터 먼저 쳐가지고 끄덕끄덕해지면은 이쪽에다가 또 흙을 바릅니다. 그 막벽 친다고 하죠. 그 막벽 치는 흙을 밭흙을 파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름이 싹은 흙을 파오는 게 아니고 제비가 집 지을 때 물어가는 흙, 그렇게 산중턱에 있는 깨끗하고 싱싱한 진흙을 파가지고 가는데 그 흙을 파가지고 집 벽을 치면은 집이 오래 간다고. 우리 옛 어른들 선조들은 까치가 흙 물어가는 그 장소를 봐놨다가 비 오고 난 다음에 그 까치가 와서 가는 거 봐놨다가 자기 집 지을 때 거기 가서 그 흙을 파가고. 그럼 우리가
까치한테 얼마나 많은 걸 배워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까치는 집 지을 때 여기 이게 하얀 게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 옷걸이입니다. 안에는 철사가 들어있고 겉에는 하얗게 들어있는 가벼운 옷걸이 있죠. 그거를 물어다가 까치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 둘레에다는 까치집을 그렇게 짓고 안에는 부드러운 풀뿌리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는 청송 진보 그 광덕 내가에서 어렸을 때 소먹이로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바닥 그 바위 있는데 소를 이렇게 해놔놓고 밑에 자라가 이래갔는데 이 자라가 날씨 물이 차오면은 이 자라는 냉일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위 햇빛이 비친 바위 위에 자라가 올라와 가지고 해바라기를 합니다. 이쪽에는 뱀도 또 아리를 틀고 따가운 햇빛을 자기 몸에 받아가지고 자기 체온을 높이려고 하고 자라도 바위 위에 올라와 가지고 콧구멍을 뻐끔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아가지고 집에 아버지가 더 들으려고 탁 옆에 가면은 뒤로 가거나 어떻게 가거나 이렇게 사르르 가면은 금방 물에 뛰더라고. 근데 고결에 앉아가지고 나도 죽은 척하고 있으면 지도 죽은 척 하겠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물새가 탁 날아와가지고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꼬리를 까불렁까불렁 하면서 사방을 이렇게 살핍니다. 살피다가 내가 안 보면 쏙 바위 밑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위 밑에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탁 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보나 안 보나를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가 이 긴 막대를 물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이 새가 앉아 있는 곳은 바람을 향해서 앉습니다. 새들은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고 앉을 때 기왕이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앞가슴에 바람이 오는 쪽을 향해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람 불어오는 속에 혹시 냉기꽃 냄새가 들어있나? 뭐 이렇게 해서 봄이 어디쯤 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 몸에 화약 냄새가 나는 사냥꾼이 지나가면은 그 냄새가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거 다 맡아보고 그러니까 바람 속에 들어있는 대자연의 신호를 이 새들은 가슴으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가 날아오르려고 하면은 불어오는 그 바람의 양력을 타야 날아오를 수 있지 바람을 따라가면서 날려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날개를 조정하면은 쉽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은 항상 바람을 향해서 앉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닭들의 가족 사진인데 이 수탉 한 마리에 암탉 한 마리가 있으면은 이 암탉이 못 살아난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탉 한 마리에 암탉은 한 10마리 내지 15마리를 배치를 해야 암탉이 살아나지. 한 마리만 넣어두면은 수탉이 하도 올라타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암탉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암탉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왜 수컷이 더 화려할까요? 꼰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모든 수탉들은
암컷을 많이 거느리면서 종족 본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탉은 암탉한테 올라갈 때 반드시 날개를 끌거나 날개를 탁탁 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 영국 BBC 프로그램 보면은 새들이 수컷이 화려한 춤을 많이 춥니다. 그건 전부 다 암컷이 옆에 있을 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탉은 왜 새벽부터 길게 울까요? 이른 새벽에 수탉이 막 꼬꼬댁하고 옵니다. 어떤 수탉은 낮에도 울어제낍니다. 그런데 마당에서는 절대 안 옵니다. 낮에 울 때 그 옆에 있는 나무나 담장 위에 올라가서 옵니다. 영역 표시입니다. 이 사자나 포유류 동물들은 가다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오줌을 줍니다. 그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를 맡고 다른 수컷이 이 근처 오지 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막에 가면은 그 레인트리라고 해가지고 비를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는 고양이과 동물, 사자, 호랑이, 치타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오줌을 넣습니다. 그러면 수컷이 다음 수컷이 와가지고 탁 냄새를 맡아보고 이 오줌 냄새는 사갔다. 이거는 건강에 신통찮다. 별 볼 일 없다. 이러면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새로운 수컷이 거기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냄새 맡아보니까 이게 싱싱하고 이게 대단하다. 이러면은 그 포유류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여기에 수탉이 고기를 이렇게 숙이면서 우러제키는 것은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탉은 암탉을 여럿이 거느려야 되는데 이 수탉은 다른 닭보다가 색깔이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암탉은 다른 암탉이 다가오면 신경질 내지만 큰 수탉이 주인 수탉이 다가오면은 죽은 척하고 도로 자기가 미리 꿇어앉아. 그럼 수탉이 그 큰 수탉이 작은 암탉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머리를 물어 당기면서 이제 둘이 뭐 일을 치르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탉의 거시기가 뭐 뾰족한 게 아니고 암탉의 거시기가 쏙 들어간 거 아니고 둘 다 평평하다고 합니다. 둘 다 평평한데 딱 마주치면은 본능적으로 거기 딱 마주치도록 되어 있는데 생식강이라고 해가지고 딱 마주치면 암컷의 문은 확 열려버리고 수컷의 생식강에서는 정자가 암컷 거시기를 향해서 뭐 하여튼 1, 2초도 안 걸린답니다. 한 30초 만에 10초 만에 정액이 탁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놈이 올라가서 암컷을 건드리고 있는 시간이 10초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수컷은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아니고 종족 보증이라고. 이 수컷이 왜 이렇게 막 달려갈까요? 암컷 있는 쪽에서 다른 수탉이 있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 수컷이 어느 놈이고 하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가 이쪽에 가면은 잡아먹을 먹이가 많다. 암컷이 막 망설이고 있을 때 맨 앞에 수컷이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 건너가면은 이 암컷들은 다음 이 수컷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수컷의 비애입니다. 여기 낯선 수컷 만나면은 싸움만. 그러면은 이 머리를 땅으로
되도록이면 낮춥니다. 그럼 청도 소싸움 하는 데 가보면은 소가 순놈끼리 붙여놓으면은 갖다 놓으면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대부분에만 갖다 박습니다. 박을 때 머리를 낮춥니다. 나이 순놈들끼리 왜 화락딱 부딪힐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은 순놈끼리 만나면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암컷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본능이 있다고. 그래서 히말라야 산 같은 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염소들이 바위 위에 가파른 데서 확 뛰어 올라가지고 내리치면서 이 뿔과 뿔을 부딪혀가지고 새벽에 가면 따닥 따닥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족의 수컷끼리 싸우는 것이 더 치열하다. 자, 화식종, 도도새, 닭, 펭귄 이 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부 다 날기를 포기한 새라고 말하고 싶었죠? 잘하셨습니다. 이 새들은 날기를 포기한 대신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이 친구들은 먹이를 좀 더 쉽게 구하려고 날기를 포기했는데 날기를 포기한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먹이를 좀 더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에 깃털이 있어야 되는데 새들은 깃털이 있어야 날아오르고 깃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는 양털을 덮으시고 있습니다. 이 털을 가지고는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털 길이를 보면은 추위도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발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크게 하고 발을 보십시오. 본능적으로 먹이가 있으면 막 먹고 위험하다 생각되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구분 안 하고 이 튼튼한 다리로 냅다 달리기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스타일이 매우 단순한 대신에 매우 슬프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노래도 없고 그림도 없다. 그렇죠? 이 슬픈 눈동자 보십시오. 여기에 깃털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가 갖추어야 될 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픈 눈동자입니다. 이 타조는 날기를 포기했는데 날기를 포기하고 자기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사는데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달리기도 합니다. 타조는. 근데 이 타조는 위험하다 싶으면은 머리를 모래속에 박아. 그럼 사람이 가가지고 때리면 잡히는데도 머리를 당기고. 여러분 중국 저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앉아가지고 뭐 볼일 보려고 해도 가릴 게 없어요. 들판 타클라마칸 사막 모래밭에서 그러면은 사람이 막 어쩌다 지나가도 앉아가지고 볼일 봅니다. 그 대신에 지가 눈만 감고 지 볼일 보면서 눈만 감고 뭐 모래밭에. 그럼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같은 현상이 있어요. 위험하다 싶으면은 모래 속에 머리를 박아. 그런데 그게 그 상당 오륜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본능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새들이 위험을 감지하면 모래 속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어느 쪽에서 적들이 무게가 얼마나 가는 친구가 몇 킬로 방향에서 내한테로 달려오는가를 재한다는 것이죠. 이 머릿속에서 딱 재가지고는 머리 탁 빼가지고는 이쪽에서 온다고 판단되면 이쪽으로 내다 졸겨본다. 반대 방향으로 졸기는데 이쪽에는 평지고 이쪽에 약간 비탈진 데가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평지로 달릴 것인가 높은 언덕 비탈로 달릴 것인가를 엎드려서 다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 날개를 포기한 대신에 성격을 이렇게 모질게 안 가지면은 못 살아가죠. 여기에 있는 어치는 요 앞에 비슬산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산까치입니다. 여러분 산까치 하면 노래도 있었죠. 예. 이 산까치가 날개를 활짝 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들은 가을에 도토리를 물어다가 양지 쪽에, 그러니까 눈이 쌓여도 햇빛만 쪼이면은 빨리 녹는 부드러운 땅, 거기다가 파고 도토리를 묻어둡니다. 이 지금 어치가 도토리를 묻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양지 쪽에 햇빛이 비치는 쪽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 눈을 이렇게 긁어내고 그 어치가 도토리를 캐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들도 보면은 그냥 쪼아 먹어도 되는데 꼭 발로 긁어내고 새거를 쪼아 먹는 거 보셨을 줄 믿습니다. 새들의 습성상 그렇습니다. 이 눈 속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 건데, 이 바위 옆에 바위의 햇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그 빛이 바로 밑에 있는 눈을 녹이는 그런 곳에만 가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안다면은 거기 가면은 도토리를 많이 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토리의 작전이기도 합니다. 도토리는 토끼나 다람쥐가 금방 까먹으면은 떫은 맛이 나서 함부로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탄닌산을 껍질 둘레에 둘러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끼에 묻거나 땅에 묻어두고 거기에 싹이 틀 때 콩을 콩나물 내기 전에 콩은 비릿하지만 콩나물을 내면은 단맛이 높아지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새들이 파먹는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도토리는 자기가 금방 안 먹히고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어치가 파먹기 전에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올라와 버리고, 그래야 도토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토리하고 어치하고 생존 게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타조알입니다. 이 보통 달걀보다가 사람 얼굴 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조알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어미달한테 품으면은 정식으로 병아리가 되지만 어른의 사람에 의해서 강제로 깨어지면은 달걀 후라이가 되고 만다. 그거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나가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만 타율적으로 깨어지면은 우리 인간도 별품 없다. 뭐 이런 뜻을 이 이야기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달걀인데 이게 그 타조알입니다. 타조알 둘레에 그 양념을 넣은 밀가루를 입혀가지고 튀겨낸 것입니다. 갈매기는 왜 타조알을 품으려 하는가?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호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관찰된 내용입니다. 갈매기가 쪼르르 날아가다가 확 내려와가지고 알을 품는데 보니까 자기 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알을 안 품고 타조 알을 품더라. 그럼 새들은 본능적으로 굵은 알을 품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럼 새들은 왜 굵은 알을 품으려고 할까?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나는 제대로 못 컸지만 우리 아들은 이렇게 큰 물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우어는
영어로 바우어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정자. 이 바우어 새는 이와 같이 이 풀을 꽂아가지고 이 새가 이게 인디안 블루, 인디고 블루라는 색깔입니다. 이 새는 이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가 장식을 해두면은 암컷이 날아 들어옵니다. 암컷이 이 속에 들어갔을 때 수컷이 뒤로 가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까만 거는 수컷이고 이 암컷은 어떤 색깔이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암컷이고 이거 수컷입니다. 여기 이 수컷이 이 암컷에 가기 전에 이 앞에서 혼인무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춤을 춥니다. 뭐 날개를 피웠다 꼽았다 이래가지고 뭉그렇게 됐다가 또 쑥 들었다 이래가지고 암컷이 완전히 정신이 없어졌을 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쫙 뒤로 가가지고 올라탑니다. 근데 시간은 뭐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 3초 걸리면 끝나봅니다. 그런데도 요란하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저 안동 청송 이쪽에 가면은 내과에 얼피리라는 게 있습니다. 참피리 말고 얼피리. 그 몸에 울렁들렁한 색깔이 있는 피리가 있습니다. 그게 혼인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정할 때 되면 그 수컷의 색이 요란하게 울긋불긋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암컷이 알을 낳을 때가 되었구나. 이게 혼인색입니다. 여기는 혼인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바우어를 짓고 이 좁게 만들어가지고 암꽃이 여기 들어가면은 옆으로 요동을 못 치도록 해놔놓고 수컷이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흰 색깔만 물어왔죠. 어디서? 이 새는 또 흰 색깔만 좋아해요. 이 친구는 지붕을까지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푸른색도 있지만은 여기에 까만색 열매도 많이 갖다 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색깔이 암컷입니다. 까만색은 수컷입니다. 이래가지고 짝을 지어놓고는 이 수컷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암컷은 전혀 놔둬. 암컷은 암컷대로 알을 가지고 따로 가가지고 새겨놓고 지 혼자 키웁니다. 이 수컷이 요란할수록 그럼 조심해. 여자도 요란할수록 조심해. 이거 보면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암컷을 호려놔 놓고 그만 뒤도 안 돌아. 자, 여기에 이 새가 이 방풍벽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졌어요. 부딪혀서 죽습니다. 많은 새들이 날아가다가 창공인 줄 알고 날았는데 이렇게 수도 없이 이게 황조롱입니다. 정지 비행이 가능한 새들 몇 안 되는데 황조롱이라든지 매라든지 이거는 공중에서 선체로 날개만 떨고 공중에 정지 비행을 가능한 새들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죽을 때에 이 새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눈이 이쪽이 붙었고 이쪽이 붙었습니다. 이 눈이 옆으로 보고 옆으로 보는데 사람 눈은 앞으로 있어가지고 앞으로 거리를 재을 수 있는데 새들의 눈은 옆으로 있기 때문에 거리 재는 것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이 전부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유리창 벽에다가 이 가짜 새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럼 다른 새들이 오다가 저기 억센 새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기에 접근을 덜 한다고.
이거를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성 톨게이트에도 옆에 이렇게 그림 그려놨습니다. 양안시와 다란시입니다. 자, 태양조입니다. 이게 발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족오라고 합니다. 삼족오. 그럼 다리가 왜 3개일까? 우리 이 세상의 그 구성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사람, 천지인을 우리 옛 고대에서부터 집단적인 어떤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천지인. 자, 여기에 흰 산이 있는데 설산이라고도 하고 대설산, 눈이 많이 왔다. 백두산, 머리가 흰 산은 전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이 킬리만자로도 현지말로 타조머리산인데 타조머리는 허였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입니다. 몽블랑, 몽이라는 말이 마운틴의 옛 그리스 휘란 말입니다. 그럼 몽블랑, 블랑은 희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은 굉장히 많다. 이 산에도 새가 산다. 이 추운 산에, 눈 붙은 산에 이 새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데 사는 새는 무더기가 작다. 그래서 이 새가 알을 낳고 사는데 밤새도록 뜬다고 합니다. 밤에 하도 춥기 때문에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내일이면 나도 집을 지어야지. 그래놓고는 낮이 되면 집 안 짓고 아이고 밤새도록 떨었더니 삭신이 아프다. 따뜻한 양지 쪽에 가서 좀 쉬었다가 집을 지어야지. 요래 놓고는 양지 쪽에 가서 꼬박꼬박 졸다가 눈을 뜨면 어느새 다시 밤이 되어가지고 또 추워가지고 밤새도록 뜬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새 이름은 뭘까요? 추운데 바깥에서 고생하는 새. 찰한 고생할고 새조죠. 다른 말로 하면 설산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산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셨습니까? 나도 또한 항고조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뭘 하겠다고 마음 먹어놔 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내일 해야 되지 내일 해야 되지 이러다가 계속 미룬 새가 항고조입니다. 이 항고조는 우리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수라는 것은 짐승새인데 이 효는 효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포지효, 어린 새끼가 어미가 늙어가지고 눈이 멀면은 어른들 되면 백내장이 오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먹이를 제대로 못 찾으면은 어린 새끼 새가 먹이를 물어가지고 자기 어미한테 먹여주는 새, 그게 반포지효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도로 토한다. 이거 토할 포자. 효도는 백행지원. 100가지 행동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행동이 효도다. 100가지 행동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행동이 효도다. 이 효금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은 손자 손자들한테 네 할배 할매한테 효도해라 강요하게 되기 쉬우니까 상식적으로만 이야기해야 되지. 할매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길러줬는데 나중에 할매를 양로원에 넣어버리고 돌아다 보지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내버려버리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후이아라는 새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새인데 이 깃털 하나에 800달러. 800달러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이 하나에 100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깃털 하나에 800달러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깃털입니다.
마오리족들이 이거를 우정과 존경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후이아의 수컷입니다. 수컷 부리는 짧아요. 암컷 부리는 깁니다. 이것들이 아니고 이새님들이 이 수컷이 마른 나무 가지 속에 들어있는 벌레를 찾아가지고 껍질을 뚫으면은 벌레가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면 찾아내기는 암컷이 긴 부리를 내가지고 벌레를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니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니 한 번 먹고 내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사냥을 나가면은 어제 내가 먹었으니 이번에는 네가 먼저. 만약에 어제 네가 마지막으로 먹었으면 오늘은 내가 먹고 이 순서를 한 번도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깃털을 서로 주고받으면 너와 나는 후이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우정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새입니다. 여기 보면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들이 마을에 들어온 공동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게 그 이상한 춤을 추는데 이 상대방한테 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후이아한테 배웠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새는 솔개인데 이 새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리를 뽑아버립니다. 이 부리를 뽑아버리면 이 새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솔개는 이 부리를 뽑고 이 발굽 이거 없으면은 사냥도 못합니다. 근데 솔개는 살아갈 때 40년을 사는 솔개하고 70년을 사는 솔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교육 가면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레파토리. 40년쯤 살면은 이 매가 솔개가 이 그 털에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조그마한 습기에도 털이 무거워지고 또 부리하고 발톱에 석회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뭐를 집어도 제대로 잘 집을 수가 없고 부리의 기능도 약해진다고. 그러면은 이 솔개는 아무도 천 적이 없는 산중턱 바위 틈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마지막 자기 부리를 가지고 털을 자기 스스로 뽑고 축축하고 오래돼가지고 기름기가 푸석푸석한 털을 다 뽑고 그 다음에 바위에다가 발을 부딪혀가지고 발톱도 다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위에 부리를 박아가지고 부리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달이고 3달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베리면 2달쯤 뒤에 털이 솔방솔방 새 털이 나오고 새 부리가 돋아나고 새 발톱이 돋아나가지고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을 산다고. 근데 그 고통을 참지 않고 40년만 베기면은 끝나버리면 40년밖에 못 사는데 이 친구는 고통을 감내하면은 7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를 양계하는 분들이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모이 아무것도 안 주고 털갈이를 시킵니다. 강제로 털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보통 알 낳는 기간을 2-3달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털갈이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이 기러기는 맨 앞에 날아가면은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한참 가다가 보면 이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뒤로 썩 처지고
그 다음 날아가던 새가 앞에 가고 이 또 처지면 뒤로 가고 그 다음 새가 이렇게 해서 이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사람이 타고 다가가면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먹이를 먹다가 대장 기러기가 안 먹고 사무 이렇게 살펴다가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은 자기 가족들이 위험해지면 이 대장 기러기가 이쪽에 가가지고 퍼덕퍼덕하고 죽은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쉬운 거 잡는다고 그거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또 저쪽 가가지고 또 퍼덕퍼덕. 그것도 따라가면 저쪽 가면 또 퍼덕퍼덕.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여기에 있는데 먹이를 먹는데 저쪽까지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안전하다 싶으면 후닥닥 날아와가 여기 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일제히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날아갑니다. 일부러 새는 다친 척 하면서 가족들을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가가지고 여기 고기 먹을 수 있나 없나 먼저 맛을 봅니다. 그리고 독이 있나 없나. 어떤 사람은 그 냇가에 던져준 고기 속에 낚시 바늘을 넣어가지고 그거 먹어버리면은 낚시 낚이는데 그거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대장 기러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기러기 이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이거 비올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저 앞산이나 옥수천이나 가면은 오리들이 모여서 다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리들은 반드시 2마리가 짝을 짓습니다. 암컷, 수컷. 그래가지고 가운데 새끼들을 넣어놓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리들을 이용해서 전환예, 혼인할 때 니하고 신랑하고 갑시하고 헤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여기에 그 아랄 울타이 산맥 있는데 거기서 그 사냥꾼이 기러기를 쏘아가지고 죽였는데 떨어졌는데 입을 벌려보니까 입 속에서 자갈이 발견돼요. 총을 쏴가지고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관찰을 해보니까 이 기러기가 먹는 그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서 끼욱끼욱 앞에 가는 기러기가 자꾸 소리를 내니까 뒤에 기러기도 끼욱끼욱 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러기 대장이 그 산을 지나기 전에 냇가에 가서 전부 다 자갈을 하나씩 물어라. 자갈 물으니까 날아가면서 소리 내면은 그 자갈이 떨어지니까 너 나중에 자갈 떨어지는 놈은 머리를 막 쪼아버려. 대장이. 그래서 현명한 기러기 대장이 자기 종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자갈을 하나씩 물고 그 산을 지나고 그 산을 다 지나가지고 독수리 공격을 피한 다음에는 먹이를 구할 때 다음 장소에 내려서 자갈을 다 뱉고 다시 날아간다. 이 관찰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예, 올릴전, 기러기한 예절경 이 목기러기 2쌍을 놔놓고 신랑이 그 혼례청에 가서 나는 이 기러기를 닮아서 내 아내하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절하는 것이 바로 전환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포기의 나무와 만포기의 풀은 전부 다 대오사, 나의 스승이다.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지혜로운 모습이 보이고 인자한 사람한테는 인자한 것이 보인다.
지자견지요 인자견이니이다. 만물양화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설은 아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나를 길러준다라는 만물양화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만물양화설을 우리 아이들, 손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자연 앞에서도 겸손하고 우더런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지나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는 줄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